네,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 에디 모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겐캐리 모형을 살펴보기 이전에 교수 설계의 실제라는 단원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는 이유는 에디 모형과 디겐캐리 모형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요소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교수 설계의 어떤 실제적인 측면인데 이걸 설명하면 그 캐리 모형과 에디 모형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결국 에디 모형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분석 단계 에디 모형 자체가 이제 체제적 그 교수 설계라 그랬잖아요, 맞죠?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위 요소들의 어떤 집합체 모든 걸 통합해서 체제라 했고, 그 체제 중 하나로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투입 요소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 끝에 했었죠. 그러니까 분석 단계에서 4개 있었던 요구 분석, 그 다음에 과제 분석, 학습 과제 분석, 그 다음에 학습자 및 환경 분석. 이렇게 학습자 분석은 환경 분석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디겐캐리는 학습자와 환경을 묶어서 하나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에디 모형 같은 경우에 나눠 놓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이란 여기 칠판 한번 볼까요? 이 요구라는 것은 최종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학습자들이 가지게 될 바람직한 수준과 나는 학습자 얘들은 언어적 능력을 한 예를 들면 여기가 끝이고 100점이고 여기가 0점이라 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 키울 거야. 그 수준과 현재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 현재 학습자들은 근데 이 정도 있겠지. 그래서 수준 차이가 바로 요구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준 이만큼이 바로 요구이다. 그래서 이 요구를 확인하는 것을 요구 분석이라고 한다. 요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가는지 가장 처음 해줘야 될 건 요구 분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요구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이 칸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개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구 분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뭐 이렇게까지 깊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요구 분석의 뭐 절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이 네 가지를 생각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구 분석의 정의를 적고 정의는 이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림을 생각해서 말을 그 자리에서 풀어내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의 절차를 서술해라. 그럼 요구 분석의 절차를 서술해라 이러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두 개만 간단하게 적으라는 건가? 근데 이런 절차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적으면 되죠. 한번 같이 볼까요?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분석하여 차이를 밝혀내서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하위 교수 수업 목표를 그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거여야 된다 했죠. 여기 밑에 보면 포괄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종이에 기록한다. 이 목표를 만약에 이 목표를 학생들이 달성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그거를 이렇게 막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행동 목록을 분석하여 이런 행동을 할 거야. 학생들은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이거를 바로 이런 행동 목록 분석인데 행동 목록 분석을 통해서 이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이 최종 목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이거를 달성했을 때 최종 수준을 달성했을 때 학생들은 A 행동을 할 수도 있고 B 행동을 할 수도 있고 C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이러한 것들을 잘 대변해주는 목표를 이거 행동 목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정된 행동을 최초의 목표 진수문과 통합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이 앞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행동들 중에서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행동 목록과 앞에서 처음에 진술했던 어떤 포괄적인 목표 그 두 개를 합쳐서 통합해서 요구 분석의 어떤 최종 목표를 산출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구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개론서에도 전 없다고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인강에서 잘 안 다뤄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개론서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됩니다. 결국 시험은 제가 봤을 때 임용고사의 교육학 시험은 인강 강사들이 내는 게 아니고 결국 답이 정해져 있는 개론서를 바탕으로 해야지 정답률이 가장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는데 결국 인강 강사들도 그 개론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심리를 봤다면 심리에 관련된 도서 한 8권 정도를 읽었고요, 솔직히. 그리고 그 8권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3권, 핵심 3권을 선정해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구 분석의 단계를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 알면 요구 분석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기억되겠죠. 그래서 최종적 교수 목적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 수업 결과의 일반적인 진술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진술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최종 그 요구 분석은 결론적으로 요구 분석은 포괄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 방법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좀 많아 보이죠? 자, 두 번째,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체제적 교수 설계에서 두 번째, 이 체제적 교수 설계라 하지 말고 제가 이 제목을 잘 못 바꿨는데 교수 설계 실제 앞에 보시면 교수 설계 실제로 계속 그 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수 설계 실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은 학습 과제 분석. 학습 과제 분석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설명드렸는데 애들 모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구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추상적인 목표가 나왔다고 치고 그 목표 자체를 다시 분석하는 게 학습 과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분석해내는 게 학습 과제 분석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요구 분석의 결과 결정된 교수 목표를 분석하여 교수 목표가 간해가 제시한 5가지 학습 영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석하는 거.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간해가 제시한 5가지 학습 영역이 뭔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간해 영역할 때 제가 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해는 학습 영역 5가지를 이제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뇌를 그 기준으로 5가지 영역으로 나눈 겁니다. 뭐 언어 정보, 지적 능력, 인지 전략, 태도 행동 이렇게 5가지 나왔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설정한 교수 목표가 간해가 제시한 5가지 학습 영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석하는 게 학습 과제 분석이며 두 번째 이 학습 과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위 기능과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 학습 과제 분석이다. 만약에 정의를 적으라면 이 두 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답안이 됩니다. 이 이상 완벽한 답안은 만들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습 과제 분석이라 요구 분석을 토대로 내가 얻은 그 교수 목표가 간해가 제시한 5가지 영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 학습 과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위 기능과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학습 과제 분석이다. 이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습 과제 분석 어떤 개념과 정의를 적으라고 이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에.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학습 과제의 필요성, 즉 장점입니다. 왜 학습 과제 분석을 해야 되냐 이건데 이게 개론서에서는 명시된 게 총 이렇게 5가지, 한 가지 뺐습니다. 제가 4가지만 끌고 들어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가르칠 학습 요소 확정된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기능 및 행동을 길러주게 되는지 명백히 밝혀진다. 그냥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개론서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과제 분석을 하면 내가 그 목표가 하위 기능과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아본 거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길러줘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길러줘야 되는지 명확해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학습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단계를 앞에서 살펴보면 이제 여기 짚어볼까요?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밝히잖아요. 이건 결국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호 위계적 관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단계로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그려봄으로써 학습 요소가 상호 연관성을 밝히게 되고 그 위에가 밝혀지며 교수 학습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학습 활동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학습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적어라. 이렇게 하면 가르칠 요소가 보다 명확하게 결정된다. 두 번째, 학습할 순서가 결정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을 후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뭔가 외우기 좀 까다롭다. 그럼 이 두 개로 외워주셔도 됩니다. 밑에 거 볼까요? 선수 학습 요소의 확인. 학습 과제 분석은 학습 요소의 위계적 관계를 밝혀주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위계적 관계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선수 학습 능력이 무엇인지 밝혀준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시작할 이 1번 단계를 거치기 전에는 또 0,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2번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지 1번이 그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 단계가 결정되면 그 학습을 하기 이전에 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선수 학습 요소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그거를 또 점검하게 되니까 학습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마지막 평가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된다. 학습 위계표에 따라서 학습 요소는 우리가 정한 학습 요소는 형성평가에 어떠한 것은 총괄평가에서 확인 이게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 볼까요? 어떠한 학습 요소는 형성평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학습 위계표에 따라서 잠시만요. 학습 위계표에 따라서 어떠한 학습 요소는 형성평가에 넣어야 되고 어떠한 학습 목표는 총괄평가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인지 보다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최종적인 목표 진술하고 하위 기능들을 이렇게 찾잖아요. 하위 이제 기능과 단계를.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거는 총괄평가보다는 그냥 형성평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이 목표도 이거는 뭐 형성평가에서 하는 게 좋아. 근데 이거를 합치면 이러한 이거 세 개를 합친 이 목적은 아마 총괄평가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어떤 목표를 형성평가에서 다룰지, 어떤 목표를 총괄평가에서 다룰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학습과제 분석이다. 그래서 학습과제 분석은 이 두 가지. 간해가 제시한 거, 그 다음에 어떤 하위 기능과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이 단계를 거친다는 게 결국 위계성이고, 이 위계성으로 인해서 선수학습 요소 확인, 평가 기준 설정 도움, 학습 순서 결제 효율성, 확정 이런 것들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외울 건 없습니다. 큰 흐름을 이해하면 그 안에서 그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지만 우리가 파악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들만 이 핵심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학습과제 분석의 방법 세 가지를 쓸 것 혹은 두 가지를 쓸 것 하면 이제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혼합 분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위계 분석은 상위 기능과 하위 기능으로 구분하여 배열하는 것. 선수 학습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과제시 필요하다. 주로 지적 기능이나 운동 기능의 경계 같은 위계적 분석 실시한다. 그러니까 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운동, 태도 5가지 영역을 했는데 주로 지적 기능이나 운동 기능과 같은 경우에는 위계적. 우리 농구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위계적 단계를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로 하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단계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 위계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군집 분석도 있습니다. 보면 각 하위 학습 과제가 같은 유형 혹은 같은 수준의 학습 과제로 수평적인 관계가 맺고 있을 경우 한 학습 과제 학습 나머지 학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때는 그냥 군집 분석하면 된다. 주로 언어 정보와 같이 지식 습득시 사용한다. 그러니까 언어 정보는 간해가 제시한 언어 정보는 단순히 암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 뭐가 생산되고 뭐가 많이 생산되고 어느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뭐가 많이 생산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군집 분석으로 한다. 맞아, 혼합 분석, 위계 분석과 군집 분석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어떤 과제들은 수평적 관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직적 관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조절하는 것을 혼합 분석이라 한다. 약간 메타인지 같은 요소죠. 그래서 이 요소도 뭐 중요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앞에 게 솔직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고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만약에 체제적 교설계에서 학습과제 분석이 나온다면 앞에 게 나왔다면 그 다음엔 이게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페이지 당으로 꼭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이번에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최저 교수 설계가 아니라 교수 학습 설계 실제입니다. 실제 알겠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교수 설계 실제 여기 돼 있네요. 맞죠? 돼 있죠? 이제 마지막 수행 목표 진술입니다. 앞에서 제시했던 우리 요구 분석, 그 다음에 학습 과제 분석, 그 다음 무슨 분석이 빠졌나요? 학습자 및 환경 분석 빠졌잖아요. 학습자 및 환경 분석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학습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자는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냐, 그들이 뭐 이제 학습 상태가 예를 들면 그 장의존형이냐 장독립형이냐 혹은 충동형이나 이냐 숙고형이냐 혹은 O 개념의 어떠한 그 스키마를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혹은 수준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학습자 분석이었고,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자가 환경을 하게 될 요소, 그러니까 우리 교실 환경이겠죠, 혹은 학교 환경, 넓게는 지역사회 환경이 되겠죠. 학습자가 학습을 하게 될 환경을 분석하고, 두 번째, 학습자가 자기가 학습한 능력을 실현하게 될 환경,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을 획득한 다음에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환경들은 어떤 환경들이냐 분석하는 게 학습 환경 분석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이해만 하면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크게 세분화하면 네 가지, 좀 넓게 분석하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수행 목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행 목표는 여기 한번 정의를 한번 볼까요? 1시간의 수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경우 학생의 생각, 느낌, 행동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를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수행 목표는 우리는 교수 앞에서 했던 교수 목적은 그 바람직한 성취 수준, 현재 수준에서 포괄적인 거라 했죠. 근데 수행 목표는 한 차시의 수업입니다. 한 차시의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의 생각, 느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규정한 것을 수행 목표라 그런다. 이런 수행 목표를 진술할 때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서술형 바뀌고 거의 안 나왔죠. 이런 부분은. 수행 목표 진술의 유의점은 첫 번째, 교사의 행동을 진술하지 마라. 학생이 주체가 되도록 해라. 예를 들면 뭐 학생은 예를 들면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수행한다 혹은 이해한다,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학생이 주체가 되도록 진술을 한다. 두 번째, 학습의 과정을 진술하는 게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문제를 풀어본다 혹은 토론 학습을 해본다, 뭐 이런 것처럼 학습 과정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학습 결과를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진술해라. 그러니까 한 차시의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얻을 수 있는 학습 결과를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해라. 예를 들면 그 학생은 예를 들면 풀어낼 수 있다. 방정식 10개 중 2개를 풀어낼 수 있다. 혹은 토론한다가 아니라 이걸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의 결과를 행위동사로 진술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의점. 2가지 이상의 학습 결과를 포함시키지 마라. 이 수행 목표는 한 개에는 반드시 하나의 학습 결과만 포함해라. 그러니까 목표가 2가지는 될 수 있겠죠. 한 차시에 꼭 한 수행 목표만 달성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죠? 근데 목표가 하나 있고 예를 들면 하고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표를 하나 딱 정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한 개 또 정하는 겁니다. 목표는 한 차시 수업 목표 안에 솔직히 한두 개 정도는 될 수 있죠. 왜냐면 인성적 측면에서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고 지적 기능 측면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2가지 학습 결과를 하나의 수행 목표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차시 수업은 반드시 하나의 학습 수행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수행 목표를 설정하게 돼 설정하면 장점이 뭐냐? 수업과 학습의 밀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수업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내가 한 차시 수업에서 내가 꼭 이 수업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내가 목표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길로 빠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이 목표를 보고 가게 되고, 이 길로 빠지려고 하다가도 내가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걸 보게 됨으로써 이 목표와 관련해서 자기가 그 학습을 해나가게 되니까 학습 밀도, 수업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밀도를 높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집중력 있게 그 수업을 운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평가가 타당해지고 신뢰성이 높아진다. 왜냐면 이 목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세분화 시키잖아요.
결국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는 게 목표, 평가의 목적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평가를 하는 게 단순히 아이들을 어떤 능력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그거를 이제 보완해 주는지, 환류, 피드백이죠. 환류해 주는지 그거를 하는 것인데, 목표가 뚜렷하면 이 정도까지는 도달했는데 여기는 못했으니까 니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게.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가라고, 이때 평가는 그 환류, 피드백 해주는 거,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목표에 따라 어떠한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해지기에 수업 효율성을 증대한다. 목표가 보다 구체화되니까 이런 하나의 목표 안에서도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체를, 혹은 이걸 위해서는 이런 매체를, 어떤 수업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해지고, 매체 사용 자체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게 수행 목표 설정의 장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수행 목표를 설정했을 때 장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떠한 단점이 있냐? 이거 보면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만 치중하다 보면 그 이외에 얻은 결과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1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서 그거에 의의를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목표 말고도 그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성장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행 목표 하나에만 집중시키다 보니까 다른 요소들도 성장될 수 있었는데 그거는 간과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는 뚜렷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차례 수업을 이루면서 인간은 여러 면에서 발전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여러 면에서 발전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소홀히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한 개는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에 어떤 그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규정하기 어려운 예술 교과를 소홀하게 된다. 행동 목표로 우리가 모든 교과목의 모든 목적을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진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특히 예술 교과, 체육 교과 같은 경우, 예술 교과 뭔가 좀 창작의 영역을 다루는 부분, 체육 교과도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어떤 체육은 그럼 제외시키겠습니다. 예술로 하겠습니다. 예술적 영역, 음악, 미술 같은 부분을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진술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진술하기 어려운 교과목들은 보다 우리가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뭔가 뚜렷이 뭔가 딱 분석할 수 있고 그런 과목들에만 우리가 더 이제 비중을 두게 된다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앞에 게 솔직히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다고요. 뒤에는 뭐 이런 요소들이 나오죠. 뭐 이제 수행 목표를 진술하는 방법, 타이거가 제일 먼저 제시했습니다. 목표는 내용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배워야 학습 내용, 그리고 플러스 그것과 행동. 학생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보시면 이제 학습 목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두 개 뭐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찾아볼게요. 여기 언어와 매체, 제가 국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 이게 뭐냐면 결국 국어의 특성이 배워야 될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해한다가 바로 행동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학습 목표는 타일러가 제시한 어떤 내용과 행동, 이 반드시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근데 메이거가 이 타일러의 목표 행동이 좀 더 너무 좀 보완할 게 있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로 더 세분화합니다. 독착점 행동, 조건, 수락 기준. 이게 뭐냐면 위에서 설명해 보면 10개의 2차 방지 형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개의 2차 방지 형식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상황입니다. 상황. 주어졌을 때 문제를 3분 이내로 주어졌을 때 8개의 문제를 3분 이내로, 이건 뭐냐면 수락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정도를 이런 상황은 다 주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 정도의 정도겠죠. 정도 디그리 기준을 넘기되 과정을 적어가면서 풀어낼 수 있다. 이거 도착점 행동,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술해야 된다는 거죠. 도착점 행동. 그래서 이게 조건, 수락 기준, 도착점 행동 3분화 시켰습니다. 아마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건 ABCD 모형입니다. ABCD 모형. 이 ABCD 모형을 제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딕 캐리입니다. 딕과 캐리. 딕과 캐리가 수행 목표 진술에서 우리가 목표를 명세화할 때 반드시 써야 될 모형이 ABCD 모형이라 그럽니다. ABCD 모형이 뭔가요? 설명을 해보자면 A는 audience, 대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학습자가 주체화되어서 서술하라. 이게 audience 대상입니다. 즉 대상은 학습자다. 그래서 행동 목표는 학습자의 행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서 서술하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행동은 뭐냐? 도착적 행동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도달해야 될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라. 한 차시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거의 행동을 한 차시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가지는 어떤 종착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해라. 구체적 행위 동사를 써라 이겁니다. 알겠죠? 조건은 아까 여기 설명되어 있죠? 준거 디그리도 수락 기준도 설명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타일러와 메이거의 내용을 다 합친 게 ABCD 모형이고 딕캐리가 ABCD 모형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건대 뭐 예를 들면 그 딕앤캐리의 어떤 상황이 문제에서 나오고 해당 그 교사의 대화에서 뭐 딕앤캐리에 의거해서 수행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하면 ABCD 모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점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딕앤캐리 모형을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보면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 캐롤 모형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